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3분의 난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동계 601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청조의 이 중국 통일과 그 다음에 황제 지배체제 구축하는 데 우선적으로 정리할 그 집단이 이 3번과 이 정송공 세력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3번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청해 중국 정복은 청해 한국한 오상계를 비롯한 한인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졌으나 중국 본토가 말단의 항촌까지 완전히 평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인들을 이용하여 통치하는 이한 제한 정책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이한 제한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족을 통해서 한족을 제한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애들이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하다는 말 있잖아요. 이의제. 이걸 역으로 이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청나라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거의 절대 다수의 그 한족들 이게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족들을 이렇게 분열시켜 가지고 서로 견제시켜서 통제하는 게 제일 좋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잠정적으로 중국 정부에 협력한 명나라 장수를 각지에 봉하였다. 그래서 이제 청조의 이제 중국 진출에 공이 큰 오상계를 본나라에 이제 임명하고요. 이 경계문을 강동에 임명하고 상가이를 국권망에 임명을 했어요. 이게 3번인데, 자, 이들의 지위는 청주의 칭왕과 세제에 맞먹는 것이고 지방의 세력이 강해서 거의 반독립적인 세력이 이제 형성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 청은 강희 12년에 중국 지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3번 철회를 이제 단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틀고 인원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3번의 난이야. 3번의 난. 그래서 그 3번의 난을 주동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형님인 오상계가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상계가 주도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명나라를 부흥하겠다고 이렇게 일어났죠. 근데 이제 많은 한족들이 호응을 안 해줬어요. 왜냐면 이 오상계 자체가 이 남명 정권을 이제 타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뭐 그 명나라를 부흥하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청나라는 막대한 국력을 이제 소모하면서 그 뭐냐면 이 3분의 난을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이 20년 동에 20년에 진압한 1681년에 9년간 10개의 성에 미쳐서 이제 그 대란을 진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에 대한 결과 한인들은 이제 이들 계기로 청주의 대항함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명나라 말명 후에 이제 각지에서 그 명예 부흥에 깨서 이제 남면 정권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명나라 후손을 영입해서 각기 복황, 당황, 뭐 개왕, 노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면 정권에 수장이 됐고요. 그렇지만 모두 청에 의해서 정복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제 그 세력이 정송공 세력이요. 네, 정송공.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게 낭명 정권에 참여해서 이제 뭐냐면 쭉 낭명 정권을 도와줬던 그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만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인을 몰아내고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성공이 죽으니까 그 아들 정경이 대만의 어떤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반청 운동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680년에 정부는 금문과 하문을 공략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금문과 하문은 복건성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도 이제 대만 쪽에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중국 대만보다는 중국 바로 앞에 있는 그 복건성에 있는 그 섬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가 이제 전초기지인데 거기를 이제 뭐냐면 공략하고 그리고 나서 대만을 공격하죠. 그래서 결국에 대만은 그 정시의 내분으로 해서 3대까지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정성공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공포된 그 금지령이 해금령이 우리가 이제 요번에는 청기령이죠, 청기령.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정성공 세력들이 진압하고 나서
전해령을 내서 이 뭐냐 청계령을 해제하죠. 이 청계령 내용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도 기출 나왔고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한자 사조와 함께 이제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자 청조 같은 경우에는 3 명의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강희, 권룡, 옹정 이렇게 있는데 다 이 3 명이 다 유능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강희제나 권룡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냐면 60년 넘게 그 통치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장기간에 통치를 했던 거야. 그래서 중국 역사상 유례가 드물 정도로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면에서 갈목한 이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 역사 이제 공부하실 때 요 강희, 권룡, 그다음 옹정 3 명의 업적을 제대로 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청나라 이제 그 역사는 그 3 명에 의해서 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 3 명의 이제 업적이 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계속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순치제가 사망하니까 이 강희제가 왕위에 계승했어요. 그래서 이 강희제도 여기 보면 8살 때 인제 어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순치제 유언에 따라서 4 명의 황족이 보종 대신이 돼서 섭정을 담당했고, 그렇지만 보종 대신 간의 격렬한 권력 투쟁이 진행되면서 황제권이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이후 황제 친정을 해 갖고 이제 강희 황제가 친정되면서 이 보종 대신들 다 쳐내죠. 그리고 거의 인제 자기가 인제 독단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강희제 때 진짜 인제 청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황제가 이 강희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어요, 강희제가. 그래서 강희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강희제는 인제 먼저 앞에서 언급한 3 번의 난을 진압을 하죠. 예. 3 번의 난을 진압을 하고 그다음 정송공 세력을 물리치고 국내 통일을 완수한 후에 청해 세력을 대외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제 강희제는 우선 동진에서 그 당시 러시아가 인제 시베리아 개척을 하게 되거든요. 이 러시아가 시베리아 개척하는 동진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러시아 세력하고 청나라가 흑룡강에서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인제 이때 최초의 국제 조약인 네른치스크 조약을 맺게 돼요. 이 네른치스크 조약은 그 중국이 서양 열강과 동등하게 맺어진 조약 중에 하나예요. 이 네른치스크. 자,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후에 옹정제 때는 카르타 조약을 맺게 돼요. 음. 그래서 카르타 조약을 맺게 돼서 오늘 외몽골 일대, 그러니까 몽골이죠. 몽골 일대가 청나라 영토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몽골 티베트까지 점령해서 이를 복속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티베트를 이제 정복을 하면서 티베트와 그 당시 또 그 청나라 황제 간에 치행 강연을 맡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남하 승려가 주로 판체나마죠. 이 판체나마가 인제 국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인제 그 청나라가 티베트를 보호해 주는 거야. 이걸 어 체행 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가 예전에 인제 그 당시 몽골하고 또 체행 관계를 시작했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걸 인제 그 청나라가 다시 이어받아서 그 티베트와 체행 관계를 맺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티베트를 잘 복속을 시켜야지 상당히 유리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몽골족들, 이 몽골족들은 상당수는 이제 그 만주족에 매속돼 있었지만 또 상당수는 또 만주족과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중가도 부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인제 주로 이 티베트 불교를 많이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들 통제하려면 요 판첼라마라든지 그다음에 또 있지만 또 판첼라마와 그 견제 관계에 있는 달라이 라마를 그 뭐냐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들을 만들어 갖고 티베트 종교를 장악해서 몽골족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이 연화일기에도 보이거든. 연화일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인제 그 청나라 황제 권룡제죠. 권룡제가 인제 그 판체남을 어 아중 나와서 상당히 지극하게 대해 주고 그다음에 또 연화 부근에
그래서 군사 훈련을 해요. 예, 몽골족들에게 이제 가시라는 거지. 만약에 개기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티베트하고 이제 청나라 관계는 상당히 이제 정치적 관계였다. 이걸 통해서 티베트 남하교를 통해서 몽골족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희 황제에 뒤이어 옹정제는 중국 역사상 독재 체제를 가장 완벽하게 마련하여 국가 통치를 솎아주고 집행한 제다. 그는 이제 부한 강희 시대 때 극초영 왕위 계승 분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탕태자 밀건법이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 청주의 왕위 계승제를 제정을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황제가 생존 시에 항태를 세우지 않고 비밀 상자에 장차 항태자가 될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어요. 그다음에 봉한 다음에 경천궁 정면에 걸려 있는 액자 뒤에 올려 놓는 거야. 황제가 임종한 후에 그 함을 개봉해서 항태자를 계승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처럼 청나라 황제는 그 아무나 황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능력한 황제가 없었죠. 그래서 황자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들, 정치적 감각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는 이 청나라 황제가 좀 유능했죠. 얘네들이. 예. 그래갖고 요 항태자 밀건법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14년 기출문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황태자 밀건법에 주 12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관료의 부패와 뇌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령은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관료의 생활과 안정을 시켜주고 대신 관료의 첨령을 요구했는데 아주 좋은 제도야.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필요한 제도인데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많은 주는 대신에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엄격하게 처벌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양령은제 같은 것들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양령은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관행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제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제는 정은 을 지부에 통합시켜 은납에 의한 지정은제라는 단일세를 실시했다. 그래서 지정은제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하겠지만 이 지정은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이제 모든 세금이 지세가 된 거죠. 부세가 지세가 된 거잖아요. 예. 이걸 은납으로 이제 했다. 예전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조편법 실시할 때 일부 뭐냐면 음 아직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세를 운반하거나 징수할 때 그런 역들은 뭐냐면 노동력을 이제 메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개혁을 해서 은납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결국에 지정은제를 실시했는데, 자, 지정은제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2번에서 3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산서의 약호, 절강의 탕민, 강동의 단민 등을 아마 이 특수한 호 같아. 이들은 양민을 이제 편입시키고 강서와 사천 지방의 모족과 요족 출신의 지방관들을 중앙으로 임명하는 체제를 바꿨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당시 강서나 사천, 그래서 강서 지역은 오늘날 이제 요족 자치 지역이죠. 예, 강서 자치 지역이죠. 강서 장족 자치 지역인데, 자, 여기에 이제 소수민족도 있었어요. 사천 부근에도. 그래서 이때 이제 모족이나 요족들이 이제 되게 많았는데, 되게 이 지방관들은 모족과 요족들의 뭐냐면 유역자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이걸 이제 토간제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중앙에서 임명을 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반독립적인 소수민족 거주지를 내지하고 이민족을 내지화를 시켜서 하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대표적인 반란이 대소금천의 반란이 있어요. 대금천의 반란, 소금천의 반란, 이런 반란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주나 그 당시 이제 요주, 요족들, 모족이나 모주가 아니라 모족이나 요족의 거주지에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개토기도라고 해요. 이런 정책을 개토기도 정책이라고 한다. 자, 이는 옹정제가
황제 지배체제가 옹정제 황제 지배체가 한인은 물론 병방이 이민족에게 침투됐음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 개토기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의중이나 그다음에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틀란타 중국사 거기에 인제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틀란타 중국사에 보면 그 지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개토기도 해 갖고 잠깐 제가 발췌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보면 지도예요. 예. 그래서 그 옹정연간의 개토기도 정책 관련된 여기 지도가 있다. 예.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개토기도 정책으로 해 갖고 청조가 인제 이 사천 지역이나 이 강서 지역에 그 설치했던 이제 그 뭐냐면 행정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옹정제는 러시아 카르타 조약을 체결하고요. 그 카르타 조약 결과 아까 이제 외몽골 지역이 이제 청나라에 완전히 복속이 되죠. 참고로 이 외몰골 지역은 그 당시 나중에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몽골 공화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독립해 나가요, 얘들은. 자, 러시아 남진을 저지했고 청해를 복속시켰다. 자, 청해가 이제 대충 어떤 지역이냐면 이게 이제 지도에서 이제 좀 보는데 대충 요쪽 지역이에요, 요쪽. 예, 청해. 티베트 지역이죠. 티베트하고 인제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그 지역을 청해 지역이라는데, 요 지역들은 예전에 티베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 그래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인제 있고, 원래는 티베트 지역의 세력 범위였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따로 나와 갖고 청해성이라고 인제 그 새로 행정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인제 티베트 애들이 많아, 요쪽도.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때 중간후보의 투입을 위해서, 이 중간후보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강희부터 해서 옹종, 걸룡 때까지 계속 이제 뭐냐면 청나라 대입했던 몽골족들이야. 예전에 오일라트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중간후보가 어디 정도 있는 부냐면 요쪽에 있었어요. 외몽골인가 내몽골 요쪽에 있었던 부족인데, 얘들이 인제 그 청나라한테 쫓기면서 계속 가서 요쪽까지 간 거죠. 여기 쪽. 원래 여기가 이제 중간후보 거주지는 않은데,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중간후보를 그 걸룡제 가서 마무리돼서 인제 이렇게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 중간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쪽에 있었던 위구르족들을 대거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거의 이제 위구르족들 지역이죠.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위구르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는요. 예. 자, 그래서 티베트 복권을 확립했다. 그리고 중간호부 통일을 위해서 기밀을 유지하기 필요한 군수방을 설치했는데, 이후 이제 내각을 대신해서 군기초로 발전됐다. 자, 그래서 그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건부가 이 옹정제 이후는 군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군기초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권룡제죠. 예. 이 권룡제는 10점 노인이라고 할 만큼 상당한 이제 활발한 영토 확대를 했어요. 전국 정지를 통해서 영토를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국 영역을 거의 완성했다. 원형을 거의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이 중가를 토벌 하고 투르키스탄 지역, 오늘의 신강 지역이죠. 원정국을 파견해서 청해 영토가 파미리 공국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남으로는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이제 공략해서 버마와 월남을 속국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쓰던 게 박지원이 쓴 연하일기에 그 권룡제가 연하에 가가지고, 연하에 가보면 이제 이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청나라 황제들이 그 당시에 지금 내몽골에 있는 지역이지만 연화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연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궁궐을 싣고 여름마다 가서 이제 지내는데, 그때 이제 주로 누굴 만나냐? 아까 이제 판차나마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면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왕사서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뭐냐면 열병식도 하고 그다음 군사훈련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족도 통제하는 그런 이제 행위도 해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박지원의 연화일기에 다 기록을 했어. 그래서 보통 그 중국 황제들이 연화에 갈 때는 기록 그 사관들이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박지원의 연화일기에 그런 기록들이 자세히 남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연화일기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또 문학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입장 올 때도 청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또 자료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거 외에도 인제 권룡제 때 인제 사고 전서가 편찬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있고, 권룡제가 인제 60 년을 통치하고 나서 물러나거든요. 어 그래 갖고 인제 자기 아들 가경제 이제 넘겨주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그 할아버지가 그 강희제죠. 강희가 60 년을 통치하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만큼 더 통치해서는 안 된다. 예의가 아니다. 해 갖고 60년 딱 해는 만에 또 물려나 상황으로 있어. 그래서 가경제가 통치했는데, 실제로 인제 뭐냐면 그 가경제 초창기 때는 권룡제 통치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인제 뭐냐면 백령교도가 인제 확산이 되고요. 예, 백령교도에 많이 나오죠. 특히 인제 학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부패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는데, 자, 그다음에 또 권룡제가 인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뭐 권룡제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이제 청나라 역대 황제들은 주로 어디로 인제 자주 순행을 갔냐면 강남 지역에 순행을 갔어요. 예. 그래서 강남 지역에 순행을 간 사람이 또 지금 서로 이렇게 기시감이 좀 들죠. 예. 그래서 이제 등소풍도 남순강화로 해서 강남 지역을 자주 2번 정도 수차 돌아다녔잖아요. 마찬가지야. 강희 뭐 권룡 옹종 황제들은 강남 지역을 가 갖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강남에 갔냐. 일단 강남이 중국의 노른자 땅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강남 신사들이 상당히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 적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좀 어들고 뭐냐면 어들 필요가 있을 거야. 좀 얘들에게 토닥거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강남의 물자를 이제 이렇게 북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운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하, 이 좋은 체계를 인제 뭐냐면 정비하러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보면 하도 총독이라든지 좋은 총독 이런 것들이 간직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언과 관련된 인제 관리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 갖고 인제 조언을 이제 정비하는 사항들을 보고받고 그런 것들 뭐 고칠 건 고치고 그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게 강희, 옹종, 권룡 시대 때 인제 내용을 봤고요. 자, 그러면 청조가 인제 뭐냐면 통치하는 내용을 볼게요. 청조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200년 동안 넘게 통치를 했거든요. 이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통치를 했고, 이 원나라나 그 앞에 있는 금나라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통치를 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역사상 전 중국을 지배한 이민족 왕조는 몽골족의 원제국가 만주족의 청나라가 있다. 자, 몽골이 전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73년 시간이 필요했다.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국한 거고, 세족 쿠빌라이칸이 남송을 멸망시키는 소요 기간은 73년이었다. 자, 이에 비해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그다음에 명조를 접수한 건 28년 후 그 기간이 전 중국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뭐냐면 정복을 했죠. 물론 여기에는 인제 명나라 내분도 있고 이자성 반란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이자성 반란군의 명이 망했기 때문에 쉽게 인제 정복을 할 수 있었죠. 이게 남성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거고. 자, 몽골의 인제 한인 지배는 생목이는 앞서서 강압적인 무력 통치였으나, 청의 한인 지배는 한인을 앞서서 한인을 통제하는 이한 제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몽골의 한인 지배보다 요 청나라 한인 지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청나라 입장일 때는 몽골이 예전에 실패한 경험들을 역사적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배우고 나서 이렇게 한 것 같아. 자, 만주에서 북경으로 들어가면서 해방구 자체하여 한인의 환영을 받고 북경에 입성한 것도 일종의 프로파간다다. 예, 정치 선전수이죠. 자, 그래서 인제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프로파간다를 잘하고 있잖아요. 예, 요거와 비슷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인제 청나라가 정치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이 건국했던 시 만주 총인구는 80만 100만 정도, 많이 잡아서 100만 정도였고, 그리고 군대 해봤자 뭐 17만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소수의 만주족이 그들보다 문화 수준이 높은 1억이 넘는, 1억이 아니라 아마 더 됐을 거야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거의 300년 가까이 지배를 했어. 그거는 어떻게 얘네들 통치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만주인들의 한일 통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구체적 요인을 보면, 먼저 만주족의 강한 민족적 단결성을 들 수 있다. 본래 만주족은 이 수역과 농업을 겸하면서 소박한 정착성을 했다.
우리가 이제 만주족, 그러니까 여진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요 앞에서도 좀 잘못 적혀 있는데, 얘들은 그 유목민족이 아니에요. 예. 수렵과 농업을 주로 했던 민족이에요.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정착을.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던 민족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은 청락을 기반으로 한 부족단이고, 부족의 우두머리 족장에는 종주관 중주 주종관념이 강했고, 자, 이런 부족장에 대한 주종관념은 느르하치의 민족 국가 건설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이런 것들은 강한 민족 의식의 발전에 그들의 단결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인제 한인 통치를 가능화시켰던,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들의 단결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이제 뭐냐면 황제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죠. 이 명나라 극단적 황제 독재 체제를 가지고 만주인들을 차별, 학대하고 감시 감독하면서 만주인들 민족의식을 더 공고히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 이 명나라가 빌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명나라의 어떤 자극을 받고 압박을 받고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청의 명예 전제 정책을 외관상 그대로 계승했으나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치 기술이 있었다. 통치 기술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청나라의 제도를 많이 계승한 거 보이죠. 그렇지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볼 때는 이런 얘들의 통치 기술이 뭐냐면 명나라보다 더 앞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태자 밀문법이죠. 그래서 이제 항태자 밀문법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옹정제 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옹정제는 성왕이었던 강희제의 항태자 옹립 실패를 교훈으로 그 황제가 사망할 때 항태자를 정하지 않았다. 자, 이 제도는 청대 유능한 황제를 옹립하는 데 중요한 목을 했고, 이는 명대 여러 황제 암우한대에 비해서 암우한대에 비해 그 청대에서는 유능한 황제의 등극을 가능케 하고 능동적인 한인 통치를 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독특한 통치 기술이 또 뭐가 있냐면 군기처야. 음. 자, 이 군기초는 인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중간호 정보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옹정 권력까지 주요 인제 국정과제의 중간호를 정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호를 정벌하는 효율적으로 황제가 그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명령을 낼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군기방이에요. 근데 이 군기방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에서 지방 장관들이 주접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황제에게 직보하는 체제였어. 예. 그래서 요게 결합된 거죠. 그래서 군기방에서 주접을 처리하면서 인제 이게 인제 뭐냐면 군기초로 발전된 거야. 그래서 이 군기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비변사처럼 어떤 특정 그 관직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겸직을 하죠. 예. 그리고 왕한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제 지방 사정들이나 뭐 저쪽 병방 사정들을 직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상당히 마음에 든 거야. 예. 그래서 종전의 어떤 외관상의 관료 체제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군기처를 통해서 이렇게 직보를 하는 측근 정치하고 비슷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군기처의 설치도 황제 독재체를 강화한 것이다. 이 군기처는 청대 독특한 제도도 황제의 중요한 전령을 군기처를 통해서 직접 관료에게 전달되고, 관료도 인제 그 여러 보고 단계를 무시하고 상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의견을 청자에게 상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명대처럼 중간에 한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되게 아까 인제 제가 명나라 관련된 위사결정 과정 보면 명나라 때 인제 중간에 한간이 지가 개입을 해 가지고 그 올라온 그 뭐 내용에 장주에다가 자기 의견을 바꿔치거나 그 자기 의견을 덧붙이거나 비답을 뭐냐면 조작하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한간을 배제했다는 거야. 참고로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한간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이 한간이 원래 했던 일이 이제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잡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냥 그 정도야. 그리고 한간 수도 확 줄였어요. 그래서 인제 청나라가 인제 명나라 점령하 그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 명나라를 보니까 한간 때문에 망쳤다. 그래서 한간이 예전에는 10,000명이 넘고 막 그랬는데, 자, 그 규모를 확 줄어들었고, 그 당시 장흥성의 한감이 거의 뭐냐면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간이 상당히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명대는 한간에 위탁하여 황제 독재 체제가 유지되었고, 그만큼 한간의 피해가 컸다. 그러나 청대는 한간과 외척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은 군기처에 의해서 차단됐기 때문에 중국 정치의 고질병이 날 수 있는 한간과 외척 세력이 정치 무대에 사라진 것도
청조가 한인을 잘 달 수 있었던 정치적 장점이 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군기초의 인제 그 장점이 있죠. 한강과 외척을 정치 무대에서 배제시켰다. 이게 장점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와 함께 만주인과 한인을 동수 번영한 것도 청주의 높은 통치력이다. 이걸 만한 병용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그 상석을 등용할 때 만주 상서 한 명 등용하고 한인 상서 등용하고 내각 대신할 때도 내각 대신 수가 뭐 8 명이면 4대 4로 이렇게 등용하고, 물론 이제 인구 비례에 따면 항저들이 불리하긴 하지만 원나라 같은 게 비교할 때 원나라 아예 배제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상당히 능숙한 통치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만한 병영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독특한 통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청을 믿을 수 있는 만주인을 요직에 두고 그를 견제하고 면서 유능한 한인을 항제에 기용함으로써 만주인과 한인을 발판으로 삼아 한인으로서 한인을 통치하는 이한 제한의 통치 기술을 발휘해서 300년 가까이 한일 협조를 얻고 중국을 통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청조가 한인을 통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제 그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 사상이잖아요. 그 중화 사상을 꺾는 게 중요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강압책이나 해유책에 반영이 되는데, 자, 강압책을 보면요. 자, 강압책으로서 인제 만주족 풍습인 병발을 강요했다는 거. 병발은 인제 유목이나 수렵할 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말을 타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거고, 호복 같은 경우에는 딱 달라붙는 옷이죠. 보통 이제 그 중국인들은 느슨한 옷을 입는데 그런 달라붙는 옷을 입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강요한 거야. 그래서 남자의 두 발을, 보통 병발 같은 건 여자는 아니에요. 남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남자의 두 발을 뒷부분에 남기고 앞쪽에 모두 깎아 남은 머리를 따서 등 뒤로 늘어뜨리는 만주족 풍속을 따르도록 하게 하여 청주의 복종의 증거를 삼는 거다. 자, 이거는 상당히 복종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 위구르족들이 변발을 하겠다면 또 막았어. 얘들 입장에 볼 때는 한족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 밑바닥에 자기한테 굴복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병발한 거지,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위구르족이 이걸 병발을 한다면 상당히 참원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예. 참 근데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나 신체밥은 수지부모 요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거예요. 예. 우리가 인제 단발령 내릴 때 내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호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호경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제 그 "신체의 모든 것들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다."라는 유교적 통념에 젖어 있은 한인들에게 오랑캐 풍습으로 경문해왔던 병발의 강요는, 참고로 인제 한인들은 장발을 하죠. 장발. 음. 남자가 이제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장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치욕적인 것이다. 자, 이러한 반발은 원나라 때 실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데, 참고로 원나라 때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원나라가 마치 중국인들이나 저희 고려인들에게 변반을 막 강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나라는 그 토풍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머리를 하든 그건 지 마음대로. 근데 이제 그 일부 원나라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그 변발을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진짜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은 좀 그래. 요 밑에는 이게 마치 원나라가 강요를 해 가지고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하여튼 청은 북경 정령 후 병발령을 내리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문에도 나오죠. 도루군이 인제 북경을 점령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 주잖아요, 승정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한 게 뭐냐면 변발령을 내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복속의 대가로 이제 상조 삼는 거죠. 자, 이듬해 강남 지방을 점령하자 전국적으로 시행 옮겨 10일 이내로 모두 병바로 강요했다. 그러나 한이는 목을 잘릴지라도 결국 머리는 깎을 수 없다. 이 완강하게 저항하게 되고, 이에 청은 한인들의 무력으로 한인의 반발을 무력으로 이제 탄압하고, 특히 양주 등지에서 감행한 청군의 잔인한 탄압으로 한인의 반발은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양주 지역의 무력 탄압을 이제 쓴 게 뭐냐면 그 왕수촌이라는 사람이 양주 십열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양주 십열기 내용이 병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이 양주 11기 같은 경우는 살아남은 아시아사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한번 읽어 볼게요. 그래서 양주 11기 관련된 내용 한번 좀 기억은 해 두세요. 자, 왕수초는 양주 11기에서 1645년 청군의 양주 공격의 잔인함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는데 양주의 사가법이 이끄는 한인들의 처절한 저항을 예침한 도도의 청군이 10일 동안 80만 명의 한인을 도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겠죠. 물론 이제 80만 명을 죽였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인구수를 볼 때나 그 당시에 이제 대규모 우리가 킬링프리드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학살전 같은 것도 뭐 이게 총포로가 발달해야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냥 약간의 가장은 있긴 있어. 하여튼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변발과 장발을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죠. 예, 청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그래서 장발을 한다는 것은 청나라를 개기겠다 이런 의미고 변발을 하겠다는 건 청나라를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제 백년교의 난이나 그다음 태평천국의 난이나 그다음에 저쪽 인제 그 거화 운동할 때 예전에 지문에 나왔는데 거화 운동할 때 인제 반청 운동을 했던 그 한족들 그 지식인들은 대개 보면 장발을 했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번발을 거부하고 장발했다는 거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반청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병발이 한인의 외모를 만주인으로 바꾼 것이라면 중국인의 하위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타협한 건 문자욕이죠. 이 문자욕은 그 뭐냐 강의부터 해서 뭐 권룡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예. 그런데 이 문자욕은 또 어디에서 한번 또 들어봤죠? 명나라 때 그 주원장이 했던 그 문자욕 있죠. 예. 주원장이 했던 문자욕 있잖아요. 근데 이 주원장이 했던 것은 인제 자기 성과를 못 이겨 컴플렉스를 못 이겨서 한 거고 요거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인의 하위 사상을 발살시키고 청나라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강희제는 한인학자를 동원하여 독서, 편찬 등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제 청조를 비방하거나 하위 사상을 내세워 통치를 방해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했는데 그 사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자 강희 2년에 절강에 보였던 장종용이 명사지압을 이제 편찬했는데 여기 딱 볼 수 있듯이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명나라 역사에 대해서 요약한 책이라는 책이죠. 여기에 청조를 비방하는 기사가 있다고 고발되어 이 책의 편찬에 관계한 74명이 처형됐고요. 또 강해 50년에는 대명세가 명대 고사를 연구하는데 남사집을 이제 지었는데 여기에 청나라 연호가 아니라 명나라가 망한 후에 명을 잠시 계승한 낭명의 연호가 사용했다고 일족 모두를 사형에 처했다. 자, 이걸 문자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옹졸 시대와 권룡 시대에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지금 중국도 그런 거죠. 약간 비슷하죠. 글을 잘못 썼다가 이제 걸리고 뭐 잡아가고 지도새도 모르게 이제 어디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에 옹중제는 한인간료인 영계요의 영갱요가 서방 경영에 공로가 있음을 가시하여 전행을 부리자 그의 상주모에 불경한 문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형했다. 뭐 트집 잡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왕경기가 서정수필에서 강희제를 비방하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사용했고 그다음 내각대학서 했던 예부신랑이 사사정이 강서 지방에 파견돼 출제한 과거 시험 제목을 문제 삼아서 그의 아들을 사형에 처했는데 요게 있죠. 그 시경에 나온 유민소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옹정제의 머리 부분하고 진짜 정자를 뺐다. 이 옹정항제의 머리를 자르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야. 불경하다는 거죠. 자, 그거는 근데 내가 보니까 트집 잡는 거에 불과해요. 이건 포면적으로 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뿐이면 어 모든 사람이 다 걸려드는 거잖아. 그런 것들. 자, 그래서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외에도 쭉 내용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히 옹전제는 한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잠재 있는 이 하위 사상을 탄압함으로써 청조 지배의 정통성을 사상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다. 즉, 종래 한인들이 주장하는 하위 사상을 이론적으로 방박하기 위해서 대의강미록을 편찬했다. 자, 이거 교과서에 있는 서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면 중국이 중화에 있는 것은 한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문화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지대의 통치자는 결국 한족만이 독점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한족이 아니더라도
덕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민족이라면 북방민족도 중화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라는 하이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냈다. 그래서 이 대의강민론에 입각하면 이 말이야. 한족이 문화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뭐냐면 중화의 문화를 이제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만주족도 들어와서 뭐냐면 문화지대에 있으면 중화의 문화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중화와 그러니까 이제 그 한족 오랑캐하고 중의 개념, 중화와 이의 개념은 오랑캐와 중화의 개념은 혈통이 아니라 뭐다? 이게 그 얼마나 인의 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문화적 역량이 있느냐, 그러니까 문화적 역량이 없으면 그 한족이라도 오랑캐가 될 수 있는 거고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중화가 될 수 있다. 오랑캐도 이제 만주족도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 중화의 개념, 중화와 이제 오랑캐의 개념이 바뀌죠. 중화는 예전에 중국이었고 오랑캐는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명청 교체에 넘어가면서 이 중화나 오랑캐의 기준이 이제 뭐냐면 그 문화적 역량에 따르는 거지 얼마나 예의 변절을 따르고 인의예지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우리나라 신학자에도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한국 살 때. 자, 이래야 이제 그 문화지대, 그 다음에 얼마나 여기 인의예지를 알고 있느냐, 도덕적인 어떤 그것을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중화와 이가 구별되는 거다. 혈통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래야 종래 하위 사상을 한족만의 사상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문자의 오를 가지고 철저히 탄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문자욕 때에 쓸데없이 이제 뭐냐 글자 가지고 따지니까 잘못하면 이제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사상이나 뭐 경제가 어떻거나 사회가 어떻거나라는 어떤 이제 시사적인 얘기를 안 해버려. 예. 시사적인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세적인 어떤 그 학문들이 이제 쇠퇴하죠. 경세 치용 사상이 쇠퇴하고 경세 치용적인 부분에서 실사구실만 고중 그러니까 고중적인 부분만 찾아가서 발달한 게 고중학이죠. 이 고중학. 그래서 고중학에서는 경세적인 게 빠졌어. 그래서 예전에 글자가 어떻고 예전에 글자가 맞니 틀리니 그런 것들은 유물유적 찾아갖고 이게 맞니 틀리니 이런 것도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중학들이 발달된 배경이 돼요. 이 문자의 오기. 자, 이에 따라 또 청나라는 금서를 많이 정했는데 538종 13,800건에 이르고 이들 도서는 대부분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내용이다. 청조의 이와 같은 사상적 강압책은 자연히 학문 발달을 위축시키는 고 그들이 자꾸만을 주로 해석한 고중화의 발달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경세 실용적인 측면에서 경세적인 거 빠지고 문제역 때문에 죽잖아요. 그리고 실사구시적인 고중학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안팎으로 이제 청나라가 위기에 처해지니까 그때 이제 경세적인 학문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 공양학이죠. 예, 공양학. 이건 청나라 말기 때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요. 예. 한편 이러한 강압청과 달리 한인을 해유하고 청조의 통치를 적극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해유책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정통 문화를 존중해서 한인학자를 동원해서 여러 편찬 작업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고전서죠. 사고전서라는 것은 그 경사자집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은 유학을 말하는 거고 사라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자는 이제 그 뭐냐면 잘하는 것은 이제 사상을 얘기했죠. 사상. 집이라는 건 문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자집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해열책이지만 또 뭐냐면 이 가정에서 자기가 안 맞는 것들은 또 뭐냐면 그 삭제하고 그러죠. 중화사상 있는 것도 하고 반청사상 있는 건 빼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있고 그다음 중화 요식에도 만주인과 한일 같은 수로 유명해요. 한인을 적극 들이면은 이른바 이한제한 정치고 청주의 지배체를 완비해 나갔다 이렇게 있죠. 그 요즘 동계를 읽다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예전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 사람이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중복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우리 이제 입장에 볼 때는 이렇게 중복되면 괜찮죠. 왜냐면 계속 공부를 하니까.
방북학습을 했는데 좀 약간 이제 이게 중구난방 같은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글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자, 그리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충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정리를 또 해볼게요. 이게 좀 빠진 게 있어갖고 정리를 해볼게요. 다른 책이나 교과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강경책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만주풍속을 강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청사상을 탄압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한족하고 만주족과 혼인을 금지했어. 아마 이제 만주족의 어떤 활동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 다음 만주 지역에 봉금지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만주 지역 전반적으로 봉금지대를 설치한 건 아니고 봉청 이남 지역 있죠. 예전에 봉청이 이제 예전에 수도였잖아요. 심양 이남 지역. 그러니까 심양 이남 지역을 봉금지대로 설치했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심양 이남 지역이 우리 예전에 건주부의 그 본거지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언젠가 또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요 지역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많이 건너면서 또 청나라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봉금지대 일부분을 북한도 지역에 차지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그 배경이 됐던 건데, 자, 그 다음에 해우체국은 한인학자를 우대하고요.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특히 이제 신사계층들의 어떤 계층적인 어떤 그 장치가 가거제도잖아요. 그 가거제도 그대로 유지했어. 그 예전에 그 명나라 때 시시했던 팔공은 그런 것들 계속 뭐냐면 청나라 때도 똑같이 봤어요. 그 간직의 만한병역이나 조세감면. 그러니까 이제 신사계층들은 좀 그 아울리기 위해서 초창기 때 조세감면을 했는데 요것도 잠깐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나중에 또 세금 안 냈다고 잡아내서 이제 처형하고 그러는데, 그다음 대규모 편찬 사업을 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고 전서도 있고, 그다음 백과사전유인 고금 도송 집성도 있고요. 네, 강의자전도 있고, 8기를 제한 지주존어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종전에 신사와 그 평민 간 관계, 지주존어리 관계, 사회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사계층들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중화사상, 또 그 만주족을 되게 무시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만주주권에 상당히 적대감이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기득권을 좀 보호해주고 하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인정하죠. 특히 강남 신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대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가서는, 청나라 말기 때 거의 이제 청나라 군사력이 약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년 더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그 신사계층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그래요. 신사계층들 입장 볼 때는 청나라가 필요했던 거죠. 청나라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나 제도적 권위나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해 주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 청나라가 이제 뒤에 있지만 신기내각 등장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뺏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들고 나서 신해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 청나라는 이런 신사계층들을 아주 잘 통제를 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냐면 300년 이상 통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한인 신사들의 특권층, 특히 뭐냐면 이 강남 신사들을 어루고 다루고 그 당근과 책찍을 하면서 어루고 다루는 것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강희제가나부터 뭐 옹종제, 권룡제들이 자주 황제들이 강남에 순방을 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신사하고 청조의 관계를 볼게요. 청나라 입장 볼 때는 중국을 통치하는 데서 한인 신사는 버릴 수 없는 존재죠. 이들이 체제 내 통제 협력자죠. 왜냐하면 청나라가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수가 많지가 않잖아. 중요한 전투들은 와갖고 깨부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배하려면 거의 지방 말단까지 다 들어가서 할 수 없다면 인구도 좋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사계층의 어떤 그 협력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사 입장을 보면 하위사상 버리지 못하겠지만 사회적 지위와 보장은 항제권에 나오잖아요. 과거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신사의 현실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청조 정권의 협조는 불가피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상당히 이제 청나라를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27번이에요. 자, 청해 한인 통치에 대해 한인, 특히 중국의 지식인 계층은, 한인 신사층은 다양하게 정의해 나갔고,
그것은 정복 왕조의 중국 통치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 이것은 이제 이민족의 지배 아래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한인의 수준의 높은 사회적 문화적 적응이라 하겠다. 1644년에 북경에 해방군으로서 진주한 청해 주력 부대가 만주 8기를 주축한 17만 군사력과 여기에 오상계가 이끄는 명나라 병력 5만 명으로 이자성을 쉽게 북경을 몰아내고 중국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대한 중국 본토를 통치하는 데는 명대 이래 중국에서 막강을 세우고 행사했던 신사층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따라서 이들 한인 신사층을 중국 통치에 어떻게 이용하에 따라서 청조로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먼저 순치제는 1644년에 신사의 기득권과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청조의 관료를 가감히 등용했으며 청주의 관료도 가감히 등록했으며 명대 가거제도, 학교제도, 종속 등을 내세워 한인 신사들의 유화책을 썼다. 청조의 해유책에 의해 한인 신사층의 적용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즉 명예멸망, 이자성과 청군의 북경성 공방전, 그리고 강지에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는 농민 관련 해오지 속에 시달렸던 하북이나 상동 지방의 신사층에게는 이민족 왕조라는 어떤 민족적 간족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 문제에 더욱 절박한 것이다. 따라서 번반을 간수하면서까지 청조 정권에 협력하게 되었으니 청조 정권과 한인 신사 간의 상호 위정 구도가 여기에서 형성된 것이다. 자, 그러나 하중, 하남 지방은 이와 사정이 달랐다. 강남의 소주나 절강 지방에 대대적인 반청 항쟁이 있었고 강서, 복권, 양강, 양강은 이제 그 강동하고 강서 지역을 양강이라고 해요. 네. 호강은 호남하고 호북 지역을 양강이 호북 지역을 이제 호강이라고 보고요. 자, 지방에서 남면 정권과 이자선과 장영충의 어떤 패장병이 가세한 반청 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이런 반청 운동은 군사력 약세로 남면 세력이 위축되면서 반청 운동에 참여하거나 한촌에는 복명 운동이 지원했던 신사도 점차 청에 투항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순치 연간의 하북은 물론 하남 지방의 사회 질서 회복에도 이들 신사의 역할이 컸으니 사회 질서의 안정은 청조 측이나 농민, 신사 측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자, 청의 중국 지배가 안정되고 청조 권력이 자신감이 확립되는 순치제의 친정기에 이르면 명만의 사회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신사의 사회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자,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명대와 같은 이제 강남의 소주와 절강 지방이었다. 자, 이 지역은 명중기 이후 중국의 경제와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고 명말 이래 신사공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앞에 이제 강남 신사 특징할 때 명나라 때 독립운동이나 복사운동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죠. 얘네들이 이제 뭐냐고 내세웠던 건 뭐냐면 황제가 혼자 통치하지 말고 분권공치, 어? 신사와 함께 정치 그 권력을 나눠서 통치하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논의가 그 국가 권력을 능가할 만큼 사회적 영향을 행사했는데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청대가 왔어. 그러면 당연히 재현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권 공천을 할 필요 없죠. 강력하게 이제 뭐 전제 군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일단 강남의 그런 분위기가. 자, 청조는 대만 정송궁의 남경 공격 사건에서 이게 이제 정송궁이 남경을 공격을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물론 이제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청조는 이때 이제 정송궁 세력의 많은 신사들이 달라붙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탄압을 했어. 강남과 동남 연안 일대 신사를 협조한 것을 문제 삼아 강남 신사를 탄압했다. 자, 그렇지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탄압만 한 건 아니에요. 또 당근도 있죠. 당근과 당근과 이제 그 실직을 동시에 했거든요. 예. 그러나 3번의 난을 계기로 청해 조정과 강남 신사를 필두로 한 한인 신사들과 양자의 타협이 났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왜 그들이 서로 타협했는가 이유가 나오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주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치해 나가는데 한인 신사를 버릴 수 없는 필요한 존재이므로 체제 내의 통제와 함께 협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절실했고요. 신사층에서는 하위 사상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으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 보장은 황제권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신사의 현실적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정권의 협조가 불가피한 걸 받아들였다. 자, 이하의 청조 정권과 한인 신사는 상호 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에서 서로 협조 관계가 유지됐다. 그러나 18세기 후기가 되면 정치적 문란과 사회 경제의 변동, 그리고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신사체의 급격한 증가는 청조 정권의 지배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대규모 반란으로 번져나왔다. 특히 백년교의 난은 이민족 지배하의 원말 홍콩군의 난과 비슷하다. 그런 거죠. 백년고나 이제 홍콩군이나 그 미륵 하생사당을 바탕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반청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장발을 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장반의 난이라고 해요, 또. 다만 이제 원대에서는 첫째 민족 차별 정책을 푸대점했던 한인 사대 문화 지지층이 반란 집단에 가담했기 때문에 원제국은 쉽게 멸망했는데, 이때 이제 뒤에 나왔지만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이나 요 백년고도난 같은 신사층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청교 편을 들었어. 그래서 청조를 위해 싸웠죠. 그러나 청교 신사계층들은 그 당시 자신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청조에 협조함으로써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등 무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오히려 한인 신사층의 도움이 다양하게 발휘되고, 그 결과 이민족 왕조의 안정과 함께 사회 질서가 유지되면서 300년 가까이 정복 국가로 종속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청나라 통치 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을 보면 청조는 1643 이간에부터, 이간이란 사내간에 들어온 것부터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사내간에 들어오서부터 3번의 난을 평정하고 이에 대만을 복속시키는 1683년까지 40년 동안 전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 청조의 이제 성공적인 중국 통치는 제도상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을 뜻이 부각하고 있다. 하나는 강의, 옹정, 권력제의 한계 지배체제 완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행정 집행에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보광주로서 청조가 대한인 정책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통치력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들 수 있겠다. 자, 청의 이제 중앙간지는 입간 직후에는 명예태조를 명예제도를 답습했으나 그 내용에서는 항제권 강화의 뚜렷한 특징을 보이겠다. 자, 명대 내각 수보의 권한이 강력하여 항제권이 약했기 때문에 청에서 내각이 항제실권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각은 있어요. 내각은. 그렇지만 내각대학사 등이 있는데 실제로 기능을 못하죠. 형식적으로 이제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내각엔 4명의 대학사를 줬는데 만주인 2명, 한인 2명으로 민족 균형에 취하면서 수석 대학사는 만주인을 했다. 만한 경영은 만한 두 민족에 대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한인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이 만한 경영 측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인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실제로 양쪽의 권을 명주에 비해서 대폭 축소시켰다. 예. 그래서 내각대학사에는 그 주요 기구가 아니었다. 명나라 때는 내각대학사가 이제 주요 기구였지만, 이 청나라 때는 내각대학사는 있긴 있지만 주요 기구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정책 결정기구에서 청해 초기에는 위정왕 대신회의라고 이제 있어요. 이거는 이제 8기의 이제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합의제도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칸조차, 청나라 황제조차도 여기에 8기의 한 구성으로서 들어온 거야. 8기 한 장으로서. 자, 그 구성원은 만주 귀족이었으며 국가의 대사를 친한과 대신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자, 그러나 강희제의 친정 이후 왕과 대신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학자들 모여서 학문을 수업하는 남서방을 설치하고, 이곳에 지위나 지책은 낮지만 우수한 신복들을 등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조칙을 기초하게 함으로써 위정왕 대신의 권한을 억제했다. 특히 강희제는 명대 한간의 폐를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희제는 한간의 권력 접근을 막기 때문에 청일때 한간의 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한간이 힘이 약하다고 했죠. 예. 자, 옹정제 때 이제 내용인데 앞에 있는 내용이 또 반복돼.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군기방이죠. 군기방과 이 주접제도를 연결시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항제권을 강화시켰는데, 자, 주접제도는 강희제의 지방의 행정사정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여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고, 중앙의 경관도 상주하는 데서도 유리했다. 그래서 강희시대 주접제도는
비공식적인 였으나 옹정제가 즉위한 후 모든 지방관할과 의무적으로 정확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황제에 올리도록 하여 황제가 지방행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옹정제 때 주적제도가 행정상 공식제도 정착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은 군기처 창설로 그 기능이 서로 밀접한 연관돼서 시작했다. 군기처는 서북방의 중가도 정벌을 위해서 설치한 군수방에서 유대했는데 이때 지방에서 올라온 주적을 처리하는 주요 기구로 발전하게 됐다. 자, 군기처에는 군기 대신과 그 아래 군기 장경이 있는데 군기 대신은 황제가 직접 만한 대학사 및 각부의 장관, 차관 중에 성이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상설직이 아니라 겸임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황제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 지방의 총독과 숙무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이제 전달했으며 국가의 정책 결정권을 직접 황제가 처리하였다. 자, 이로써 군기처는 중앙의 최고 행정기구로서 의정왕 대신과 남서방을 최고 기관이 되었고 의정왕 대신과 남서방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황제 전제군주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군기처가 설치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황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행정으로 연결되죠. 직보체제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고하는 내용이 몰라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분당을 지어가지고 파벌섬을 할 수 없는 그 구조가 된 거야. 거기에다 황제의 직보체제다 보니까 외척과 한관들이 개입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기처에 육부를 두어 행정을 이제 분담시키고 감찰기관으로서 도찰원과 황제 비서기관 한림원을 두었다. 자, 청조는 특히 몽골, 티베트, 청해 등 내륙아시아 방면을 지배하기 위해서 입원원을 설치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은 현재 이제 중국의 지방행정 조직은 청대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많다. 청나라 같은 지방행정 조직 중에 명나라 때부터 이제 성인한 조직을 사용했잖아요. 원래는 성인한 것은 행중서성에서 중서성의 중서성의 어떤 출장 기간이라는 의미죠. 원래 의미지만 물론 이제 행중서성과 중서성 딱 놀긴 하지만 이게 행성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명나라 때는 이제 기간은 없어지고 그 명칭만 남았어. 그게 성이라고 했던 거죠. 야, 청만에는 만주의 동삼성하고 이제 신강성 같은 것들이 이제 성으로 승격돼서 22개 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제 지금까지 행정구역에 영향을 줘요. 성 안에 불을 두고 그 아래 현을 두어 삼층 구조를 다스렸다. 성의 장관은 총독과 순무를 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없었죠. 나눴잖아, 권력을. 근데 권력을 이렇게 나누는 데 좋은데 장관을 안 두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총괄을 못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청나라 같은 경우는 장관은 두는데 장관이 또 혹시 뭐 독점할 수 있으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독과 숙무를 이제 뒀어요. 총독이 좀 약간 간직 측면에서 간품 측면에서 좀 높은 간직이고 얘가 좀 낮은 간직이에요. 그렇지만 얘들이 상하 직속 관계가 아니라 황제에게 다 이렇게 병력적으로 예속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총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 개 성 또는 두세 개 성을 이제 배치하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사천성 있죠. 사천성 같은 게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천 숙무도 있고요. 사천 총독도 있어. 그다음 양강 같은 지역 있죠. 앞에 양강은 이제 강서하고 강동 지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두 지역을 가나하기 위해서 양강 총독을 뒀고요. 그다음에 호강 총독을 뒀죠. 호강 총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호남성하고 호북성을 가난하기 위해서 호강 총독을 둔 거야. 그래서 총독은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의 인구나 비중에 따라서 한 성 또는 두 개, 세 개 성을 내뒀다. 그래서 민정과 군정을 총괄했고요. 그 이하에 이제 관리에 대한 국가나 그 형벌 같은 재반 행정 업무를 맡았고 순무는 총독에 비해서 한 개 성만 담당하죠. 그래서 한 개 성에 한 명을 배치해 지방을 통과하는데 총독과 직무는 비슷하지만 권한은 총독보다 낮지만 주의할 것은 아까 총독과 숙무는 상하 계층 관계가 아니에요. 간직은 총독이 좀 높긴 하지만 상하 계층 관계는 아니고 그 직접 황제의 명을 받아서 집행 황제 대리자다. 그래서 총독이 잘못하면 숙무가 견제하고 그다음에 숙무가 잘못하면 총독이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총독과 이제 숙무 아래 재정을 담당한 포정사
그다음에 사법을 담당 안차사가 있고 이들도 각기 또 황제에게 직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나라의 제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총괄자를 두면서도 또 이들이 이제 독식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또 권력을 나눴어.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했다. 자, 이렇게 볼 때 청대의 지방행정 조직도 모두 황제에 직속되면서 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대의 이 황제권은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 제도상에서도 중국 역대 어느 황제보다 강화되어 지방의 말단까지 침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황제에 직속된 학정이 과거 시험의 예비 시험격인 지방 원시. 원시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했는데 보통 지방에 보면 향시라는 걸 보죠. 향시. 어 향시를 보기 전에 뭐냐면 그 과거 시험은 인제 보기 전에 생원들이 보는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생원이 그러니까 생원 자격증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향시가 이제 생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보는데 여기 부주하게 이제 생원 자격증을 보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어. 이게 원시야. 그래서 이걸 예비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인데 이걸 통과해야지 생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원의 자격을 얻어야지만 향시를 볼 수 있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예비 시험각이 지방의 원시의 시험관을 파견했다. 학장은 시험 외에도 지방장관을 감시하고 이들의 비행을 황제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러면 청대 지방관은 2중 3 중에 감시를 받으면서 황제도 자금성에 궁중 깊숙이 있으면서도 여러 통로로 통하여 올라오는 주적 에 따라 지방 말단 관료의 동태를 세심하게 통찰할 수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국가 권력의 중심은 무력에 있었고 만주 팔기병이 이제 그 중심이었죠. 그리고 팔기형 대부분은 금족팔기라 해서 북경에 주둔하여 나머지는 주방팔기에 병방에 주둔했다. 그래서 만주팔기가 인제 그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금족팔기하고 그다음에 주방팔기 이렇게 있고 자, 팔기에 소속된 자는 기인이며 이들은 지배 계층으로 병역의 의무를 받는 대신에 기지와 전원을 분배받아 사회경제적으로 우대했다. 이 밖에 이제 한인팔기와 그다음에 인제 몽골팔기 같은 것들이 존재를 했고 팔기병의 군사력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배치되면서 총독 시하의 치안 유지를 하였으며 이 밖에 어 잠깐만요. 다시 읽을게요. 예. 이 밖에 한인 팔기와 몽골 팔기가 팔기병의 군사를 보충하고 여기 팔기병의 군사력을 보충한다는 거 그 문맥상 볼 때 그 앞에 있는 만주 팔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배치되어 총독 시하의 치안 유지를 담당했으며 이 밖에 한인들에게 구성된 노경을 두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팔기와 노경은 초창기 때만 효율성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나면서 팔기와 노경이 별 이게 의미가 없게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주 팔기들도 이제 전쟁 없이 이제 평화로운 시기를 막 지나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해요. 그냥 예비군 훈련처럼 이렇게 소집하면 잠깐 말 끌고 가고 이게 잠깐 인원 점검하고 그 정도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력 가지고 인제 나중에 백령교도단이나 태평천국 운동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용이라는 존재가 인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신사 계층들이 이끄는. 자, 그다음에 현안에 인제 항총 자치 조직으로서 명나 이갑제를 대신해서 청나라때 보갑제를 실시했다. 자, 이 보갑제는 왕양명이 처음에 실시했던 제도죠. 근데 이거는 그 개인적인 제도 실시했던 거고 실제 이거 국가 차원에서 인제 했던 것은 이 청나라 때 들어온 거야, 청나라. 이 보갑제 관련된 내용도 서울보는 아시아사에 있거든요. 예. 나중에 제가 이제 강독할 때 인제 좀 찾아볼게요. 자, 그다음에 청나라가 이민족 왕조의 까닭으로 보갑제를 가지고 치안 유지를 주로 담당했으며 명대처럼 징세학부나 요역 등 부수적인 업무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 밑에 보면 인제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크게 뭐 청계정하고 일족헌법이 있는 내용인데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그래서 이게 정치사하고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읽어 보겠습니다. 요거 읽고 나서 뭐냐면 그 한의중 읽을게요, 관련된 내용. 자, 17세기에서 명말 청초에 계속된 농민 반란과 청조의 중국 진출을 전후한 전쟁으로 농촌사에 심각한 파괴를 인제 당했다. 따라서 청은 피폐한 농촌사회 인제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청조는 우선 경제 정책으로 토지에 집중시켜 한인 지주의 토지를 수용하는 법령을 내려 16만 6천 경의 땅을 빼앗아
그 일부는 만주 지방의 장종을 삼았고 나머지는 그 만주 팔기에 분배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초창기 때 얘기예요.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 만주 팔기인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했던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신사기 층의 어떤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죠. 보호해 주고. 초창기 때 얘기예요. 따라서 북경군의 인제 농민은 다른 곳에 토지를 받아 이주하거나 강남으로 피난 가기도 했고 남아 있는 농민들은 만주 지배자나 팔기 장개고 전락했다. 장개기라는 것은 인제 소장인이죠. 예. 자 근데 이렇게 분배받은 이제 그 토지를 만주 팔기인들이 제대로 운영했냐? 그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얘들도 뭐 농경을 했다고 해도 일단 농사 기술에서 이제 딸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인제 얘네들이 예전에 수렵했던 민족 아니야. 갑자기 문화적인 어떤 세를 받다 보니까 사치품 같은 거 막 사들여.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뭐냐 만주팔기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만주팔기들은 상관없겠죠. 땅이 많고 부자지니까. 근데 중하류 축의 이제 만주팔기들은 이걸 사치품을 사고 뭐 중국 문화를 좀 약간 항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마련하기 위해서 이 만주팔기 토지를 갖다 팔아. 그래서 대부분 몰락을 해요. 예. 이거는 약간 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금나라 있죠, 금나라. 금나라의 인제 그 경우하고 비슷하죠. 금나라 인제 보면 맹한 모국제가 몰락을 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청나라 때도 보여요,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청계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볼게요. 해안 지방의 백성이 대만의 정성국 및 기타 반청세력과의 연합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내륙 지방에 이주하는 청계령을 내렸다. 그래서 주로 인제 상동을 중심으로 한 이 강남 해안 연안이죠. 이 정성공 같은 세력들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이주를 했어요, 내륙 지역에. 강제 이주했죠. 그래서 그 해안 지역은 다 불타 없애 버리고 안쪽으로 이주시켰는데 이걸 청야 전술이라고 하죠. 견번 천하 겸 그러니까 견병 천하 청야인가?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 갖고 요 해안가가 있으면 해안가에 있는 그것은 다 소개시켜 가지고 자기가 인제 알고 전략촌에 인제 입소시킨 다음에 여길 다 불태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봉쇄시킨 거야. 그래서 그 정성공 세력들이 해안가에 있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들인데 이런 경벽 청야 정책은 그 명나라 때도 있었어요. 명나라 때 그 해군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잠깐 실시했던 건데 이걸 채용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그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해외부터 은이 못 들어와. 왜 다 바닷가를 막았잖아. 그다음 은이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은이 안 들어오니까 은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거야.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죠. 물론 인제 나중에 인제 그 강희제 말기 때 음 요거에 인제 그 정성수세호 그 없앰으로써 전해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청계령을 철폐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전술을 했다.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청계령.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고 청의 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토지 몰수나 강제 이민 같은 걸 중단했다. 아울러 민간에게서 개간된 토지는 국가에서 몰수할 수 없도록 하고 만주 팔기의 행포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가했다. 따라서 명말 청초의 농민 반란 과정에서 많은 관료나 지주계층이 몰락하고 그들 사유지가 청주에 의해서 몰수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후에서 경제됐고 소작인이죠. 그 이들 전원은 자경농민으로 발전됐다. 특히 청주에서는 농민이 개간 경작한 땅을 경명정인하고 하여 농민 소유를 인정해주고 인정과 동등한 조세를 징수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켰다. 자 이렇게 강희 시대부터 옹종 권룡 시기까지 경지 면적이 확대됐는데 특히 변경 지역 예전에는 잘 개발이 되지 않았던 그 지역까지 개발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사천 지역이죠. 우리가 계속 사천 얘기하니까 예전부터 인제 이게 좀 개발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천이 되게 커요. 그래서 사천 일부만 개발된 거지 사천의 그 외곽 지역까지는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개발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천이 그 당시 청나라 때 주요 인제 뭐냐면 곡창지대로 부각이 되죠. 여기가 사천 지역이. 예. 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인제 뭐냐면 인구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 인구가. 막 인구가 늘어나요. 예.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구황작물 재배
그래서 이제 거기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데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재배했었고, 그다음에 변경 개간을 하죠. 인구 이동. 외곽 지역으로 막 이주, 사천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정은제 같은 것들을 실시했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호구 조사할 때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록하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막 올라가 4억 에서 뭐 5억 까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인구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식량은 아무리 이제 구황작물 재배하고 뭐 농업생에서 발달시켜도 한계가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갭이 생기는 거죠, 이 갭이. 그런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가 형성되겠죠. 어. 그래서 1 인당 인제 뭐냐면 돌아올 수 있는 곡식의 양이 분배될 수 있는 곡식의 양이 적고, 그걸 이제 먹지 못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뭐야,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그 청나라 말기 때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 그리고 인구 증가에 못 미치는 이 농업 생산량, 이런 것들이 반란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농업 생산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렇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증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멘델슨의 법칙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기하급수로 막 인구는 증가하는데 그 농업 생산량은 산술은 수적밖에 못 증가를 못 해. 그러니까 그 갭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내용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청나라 이제 경제 정책 가운데 크게 이제 특히 주목된 게 조세 제도죠. 그래서 청나라 조세 세법은 명제 1조편법을 계승했는데, 종래 1조편법은 잡다한 세목을 지세와 그다음 정세로 양분하여 이를 은으로 납부하는 제도야. 그 적의 강의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 조세 감면을 단행했고, 그래서 태평성대에 새롭게 증가한 인정은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특별 부역 면제 제도를 실시했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 갖고 요게 인제 그 나왔는데, 보통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은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치를 뭐라고 하냐면 성세자생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기출 사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 좀 볼게요. 484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보통 인제 천하가 평정된 지 오래돼요. 호구가 날로 번창하니 인정이 헤아려 정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인정이 늘더라도 토지는 늘지 않으니 현재 세역정부에서 등재한 인정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구히 고존하여 고존 그래야 하고, 지금까지 인제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인정에 대해서 꼭 정세를 거둘 필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1750 년을 기준으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1756 년까지 뭐냐면 그까지 볼 때 여기까지 태어난 사람은 인제 뭐냐면 인정을 해 줘. 예. 인정을 해 갖고 인제 정세를 내야 돼.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은 인제 정세를 낼 필요 없다는 거야. 예, 이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인제는 정세가 폐지되고 지세에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은제를 하기 전에 전 단계의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실시했냐 하면, 평화가 지속되니까 인구가 급증되고 토지 소유가 또 집중화가 돼요. 근데 이 대토지 소유자들이 정세를 탈세하고 토지가 없는 농민과 빈민들에게 정세를 부담시키거든요. 원래는 이 정세를 토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세를 내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농민과 빈민들이 정세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태평성세에 태어난 인정은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요쪽은. 그래서 인제 이게 나중에 지정은제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쪽은 이제 정세가 어떻게 총액제로 딱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렇지만 인제 아직까지 요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게 인제 다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지주와 부호들은 자기가 낼 세금 또 뭐냐면 이웃들에게 부과하고 저 소작인데 부과를 해요. 그 폐해가 계속 남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가 이제 다 죽고 나서 요쪽으로 넘어간 세대들이 많을수록 이제 어떻게 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정세가 지세에 통합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성세자생정이라고 하는 그 칙령인데요. 요거 많이 나와.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 자체가 지정언제는 아니에요.
지정은제 바탕이 됐던 거야. 예. 바탕이. 그래 갖고 이게 이제 교과서에 보면 요 지정음제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요게 나오고 이게 마치 지정음체처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자체가 지정음제가 아니라 지정음제의 어떤 바탕이 되었던 성세자생죄는 그 강희제 때 그 뭐냐면 조칙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실시했던 동기는 일조편법 세제하에서 정세는 토지에 대한 인정만이 그 대상이 되었는데 강의 시대 때 평화가 계속되어 인구수가 급증하고 토지 소유가 집중화 형성이 나타나면서 대토지 소유자는 교묘하게 정세를 탈세하고 오히려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빈민이 이를 부담하여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구제하기 위해서 1750년 뭐 이렇게 기준해 가지고 인제 뭐 앞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제는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세를 내지 않아도 이렇게 한 거죠. 자, 청조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강의 50년 정책에 등록된 정남을 기준으로 이후에 태어난 인정의 정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야 정세의 총액이 고정됨에 따라 아까 얘기했처럼 요쪽은 고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정됨에도 아직 이제 요쪽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전가되는 문제점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정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세 총액이 고정됨에 따라서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제 지주나 부호는 인정을 응리하고 국가는 부족 정세의 차액을 이웃이나 친족에 부과시키면서 다른 사회 문제가 되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총액제가 실시되면서 지주나 이 부호는 인정을 인정하고 또 국가 입장일 때는 총액만 맞춰주면 되니까 모자르면 그냥 다른 데에 부과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아까 말했죠. 아직까지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많았기 때문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예. 이런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거야. 자, 강의 55년에 운남 도사인 동진수가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정세를 합쳐 토지의 다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걸 상정했다. 그 강동성에서 정세를 지세로 포함시킨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웅종 7년에 전국적으로 지정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게 어떤 세제가 만들어지면 그 일조법부터 그렇지만 강남에서 먼저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이게 어느 타당했으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인제 여기 나오는 거죠. 예. 여기에서도 강동성에서 한번 해 보고 잘 되니까 전체적으로 인제 확대시켰죠. 이게 이제 옹정 7 년에 지정은제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정은제 실시로 일조편법의 정세와 지세로 양분되었던 세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토지세만 단일화시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제 청대는 이게 우지식으로 얘기하면 도교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도교화됐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제 청대는 지정제 실시로 조세 합리화를 깨웠을 뿐만 아니라 정세를 지세에 통합했기 때문에 토지가 많으면 많은 지세에 부담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음은 압박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제 정세를 안 내도 되니까 호구 조사를 많이 하죠. 호구에 이제 그러니까 호구 조사한다. 그 애가 태어나면 성인 어린 남자가 애가 태어나면 신고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호적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갑자기 증가되는 거야. 자, 이때 증가는 사회적 증가예요. 보통 인구의 증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가 있는데 자연적 증가도 있었지만 요때 인제 그것은 사회적 증가다. 예, 지정제 실시 결과.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파악되지 못한 인구들 혼역 신고를 함으로써 인제 파악되고 인구가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통계위원회 권력 말에는 전국의 인구가 2억 9천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정세 개혁으로 농촌사회 안정이 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것만 좀 보면 아쉽죠. 예. 그래서 좀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요 지정문제를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는 뭐 앞에 얘기했는데 국가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네요. 이거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 구동계에서 구동계에서는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빠진 것 같아. 예, 개간 동향사에도 있긴데 원래 제가 이 개간 동향사에서 이제 발췌를 했겠는데 구동계에서도 잠깐 언급된 걸로 했는데 이게 빠졌어. 예. 자, 그러면 국가의 성격 변화를 좀 보면 이게 05년 기준법에 나왔어요. 그래서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지주제를 이제 용인했다. 그럼 예전에 지주정부제가 뭐 그럼 국가 용인 안 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더 뭐냐면 확고하게 그걸 인정해 줬다. 뭐 그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토지 소유자를 기초한 신사 지배체제를 확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지세가 곧 부세잖아요. 세금이 꼭 지세밖에 없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항저운동을 했다. 농민하고 이제 지주가 그 항저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 항저운동 예전에 얘기했죠. 그 지세를 낮춰 달라는 거잖아요. 지세가 지대를 낮춰 달라는 게 이제 항저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는 누구 편을 드냐? 자기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주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점점 인제 뭐냐면 이동을 통해 이 신사 지배체제가 확립됐다. 신사가 그 당시 지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지주의 이익을 더 보호해 줬다. 예. 그래야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 전 시간에 향락운동이 있어. 향락운동. 향락운동은 항저우와 달리 이거는 지세를 둘러싸고 누구하고 누구의 대립이에요? 국가하고 그 당시 지주 간의 대립이죠. 예. 근데 이제 한강운동할 때는 누구 편을 들었다? 그 당시 농민들, 소작인들이 지주 편을 들었어. 왜? 대개 보면 인제 지세가 지대로 이렇게 정가가 되거든. 그래서 지세가 점점 낮아지면 자기 조언이 유리하니까 그 지주 편을 든 거죠. 예. 향락과 상조는 좀 달라요.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인제 계간동양사에서 제가 인제 여기 찾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걸 볼게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원래는 그 없는 백성들을 인제 뭐 해서 정업 납부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농민보호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소작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책을 통해 오히려 지주제를 더 강화시키고 지주제를 옹호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 달리 다른 식으로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 내용인데 이게 그러나부터죠. 여기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가가 지주제를 용인하는 것으로 단순히 재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권력의 성격에 관계되는 새로운 지배체제의 확립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인에 기초하는 체제를 버리고 일종의 토지 소유자를 기초로 두는 더 나아가 신사 지배, 이 토지 소유자들 대부분 신사 지배죠. 신사들이죠. 신사 지배를 성립시키는 전제를 볼 수 있다. 여하튼 정세 기술의 개혁으로 이루어진 지자원제 성립은 일조법부 개혁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결국엔 농민을 안정시킴으로써 재정을 기초 삼는 정통적 방향을 포기한 거다. 그래서 원래 목적 자체는 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 목적대로 안 됐죠. 예.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지주가 지세가 부세이기 때문에 지주를 편에 들어 갖고 지주의 입장을 들어줘서 세금을 막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성격도 그냥 토지 소유자에 기초한 신사 지배 체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공원형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전에 지정원제 그 이후에 국가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지정원제 끝났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인제 입간 이후에 인제 순치제부터 해 갖고 또 권룡제까지 좀 그 통치제에 관련된 청나라 통치제에 관련된 내용을 또 강동을 해 보겠습니다. 예.